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주제, 아마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아, 그 유명한 두 어머니 이야기죠. 맞아요. 두 명의 어머니, 한 명의 살아있는 아기, 그리고 아기를 반으로 가르라고 명령했던 그 엄청난 판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명판결을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대명사죠. 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찬양해온 이야기가 사실은 전혀 다른 진실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전혀 다른 진실이라. 그러니까 그가 지혜로운 성군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가려낼 능력이 전혀 없어서 그냥 무력으로 입을 틀어막은 잔혹한 폭군이었단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텍스트죠. 맞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등장하는 이른바 두 창기 재판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한 논의입니다. 제목이 솔로몬의 칼, 우매와 광기라는 자료인데요. 우매와 광기. 제목부터 벌써 심상치가 않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자료의 저자가 어떻게 수천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벗겨내고 있는지 팩트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네,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사실들을 재조립해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파격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권력이 스스로를 어떻게 포장하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아요.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텍스트나 인물에 대해서 그냥 남들이 다 위대하다고 칭송하니까 덜컥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의심조차 안 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당연한 지식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저자는 먼저 성서가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얼마나 의도적으로 띄워주고 있는가, 그 문맥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네, 열왕기 3장부터 5장까지의 맥락이죠. 네, 거기 보면 그야말로 솔로몬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바닷가에 모래 같은 지혜를 줬다느니 하면서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성서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다고 묘사하긴 합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감탄하고 두로왕 히람이 극찬을 아끼지 않죠. 식물학부터 동물학까지 거의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서술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자가 지적하는 모순이 바로 그 텍스트의 서술 방식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성서는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끊임없이 주장만 할 뿐, 주장만 한다. 네, 텔링만 할 뿐, 그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신뢰, 즉 쇼잉은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에 솔로몬은 똑똑하다고 계속 말은 하는데 독자들이 와, 진짜 똑똑하네 하고 느낄 만한 구체적인 에피소드는 별로 없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왕들이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거창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명단이 등장하는 건 스바 여왕 단 한 명뿐이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저 솔로몬은 지혜로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런 선언적인 문장만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창기의 재판 이야기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증명해내야 하는 본문이니까요. 맞습니다. 성서 내에서 거의 유일한 증거로서 작용해야 하는 거죠. 이 재판 단 하나로 온 천하에 그리고 독자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완벽하게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와,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 에피소드가 가진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유일한 증명 무대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무대죠. 그런데 이 재판의 상황 자체를 들여다보면 약간 한편의 치밀한 밀실 스릴러 영화 같아요. 두 명의 창기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불과 3일 차이로 각각 아이를 출산합니다. 네, 밀실이나 다름없죠. 거기에 목격자도 전혀 없어요. 그러다 밤사이에 한 아이가 죽고 시신 6이랑 아이 바꿔치기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거 상상만 해도 숨막히는 진실공방인데 네,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이 한 나라의 왕 앞까지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기이하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자면 당시의 역사적 제도적 상황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미 모세 시절부터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재판을 분담하는 부장제도가 있었습니다. 아, 천부장, 백부장 하는 그 하급 재판관 제도요. 그렇죠. 백성들의 크고 작은 송사를 나누어 맡게 한 거죠. 최고 지도자가 일상의 자잘한 사건을 다 도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린다는 솔로몬 왕이 네. 어떻게 일개 창두들의 복잡한 진실공방 사건을 직접 앞장서서 재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긴 하네요. 거대한 제국의 왕이라면 국가의 외교나 안보 같은 거시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도 엄청 바쁠 텐데 말이죠. 매우 바쁜 게 정상이죠. 그런데 혹시 솔로몬이 백성들의 아주 작은 억울함까지도 챙겨주려 했던 소통의 리더십, 그런 성군이었다는 증거로 볼 수는 없을까요? 보통 그렇게 포장하잖아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종종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오를 다루는 분석 자료의 저자는 매우 냉정하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합니다. 어떤 가능성이죠? 첫째, 이 사건이 단순히 두 명의 다툼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 만큼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개입하지 않고는 못 베길 상황이었거나,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었다. 네, 그리고 둘째는요. 둘째는 솔로몬이 다스리던 곳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기껏해야 촌장이나 추장이 동네의 모든 사건을 직접 챙겨야만 돌아가는 작은 촌락 수준의 소규모 국가였을 가능성입니다. 와, 제국이 아니라 촌락 수준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네, 저자는 어느 쪽이든 이 재판이 왕의 공식 업무로 올라온 것 자체가 텍스트의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스케일이 엄청 컸거나 아니면 나라 자체가 엄청 작았거나. 맞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스케일이 어쨌든 간에 명색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 복잡한 영화 사망 사건을 마주했는데 수사하는 방식이 너무 황당해요. 수사라고 부른 만한 게 없었죠. 제 말이 그겁니다. 자료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흔히 말하는 수사를 전혀 안 해요. 아이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묻지도 않고 죽은 아기의 시신에 정말 압사당한 흔적이 있는지 부검 시도조차 안 합니다. 현장 검증도 없고 탐문 수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시체 유기나 영아 살해가 의심되는 사건이면 적어도 밤에 정확히 몇 시쯤 깼냐, 아이가 숨 안 쉬는 거 발견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상태였냐. 치밀하게 신문해야죠. 네, 심층 신문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아무 질문도 안 던져요. 그냥 두 여자가 떠드는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화자 역시 구체적인 진상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요. 바로 그 지점이 저자가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솔로몬의 무능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그 두 여인의 증언, 그 짧은 대사를 날카롭게 해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여인들의 대사요? 네, 자료에 제시된 언어적 분석을 보면 아주 기묘한 말잇기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말 잇기 게임이요? 먼저 말한 친어머니로 추정되는 가 여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다. 아, 산 것은 내 아들, 죽은 건 내 아들. 네, 이걸 논리적 구조로 보면 살아있는 아이를 먼저 언급하는 A 더하기 B의 형태입니다. 자기가 진짜 엄마니까 살아있는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당연히 먼저 강하게 주장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자 가짜 어머니로 추정되는 나 여인이 반박을 하는데요. 대사가 이렇습니다.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다. 순서가 반대네요. 구조가 보이시나요? 죽은 아이를 먼저 언급하는 B 더하기 A의 형태입니다. 즉 두 여인은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새로운 증거를 대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말을? 네, 똑같은 내용을 순서만 바꿔서 반복하는 전형적인 언어적 핑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싸움이죠. 세상에, 목숨이 걸린 재판정에서 서로 말꼬리 잡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여러분, 듣고 계신 여러분은 혹시 이 대화에서 심리적 단서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아주 중요한 단서죠. 제가 방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사를 다시 짚어드릴게요. 가 여인은 산 것은 내 아들이요 하면서 살아있는 아이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나 여인은 방어적으로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라며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하죠. 무의식적인 발화 순서의 차이입니다. 상식적으로 진짜 어머니면 내 눈앞에 살아 숨쉬는 저 아이가 내 아이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뉘앙스만 들어도 살아있는 아이에 집착하는 가여인이 진짜 엄마겠구나 직감할 수 있습니다. 정합합니다. 텍스트를 주의 깊게 읽는 독자나 평범한 사람들도 금방 눈치챌 수 있는 명백한 단서입니다.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발화의 순서가 그들의 진짜 목적을 폭로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자료의 저자가 던지는 충격적인 주장은 성서가 극찬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 명백한 심리적 단서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솔로몬이 두 여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한번 반복은 하잖아요.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 여자는 저렇게 말하는도다. 이거 판사로서 양쪽 입장 정리해 본 거 아닐까요?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상황 정리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솔로몬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두 여자의 말이 낀 놀이에 그냥 휩쓸려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휩쓸렸다. 네, 판관으로서 예리한 질문도 못 던지고 모순도 못 짚어낸 채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만 한 겁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판별하는 통찰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심리적 단서를 놓치는 우매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라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진짜 상황이 다르게 보이네요. 위대한 통찰이 아니라 본인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몰라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남의 말만 따라하고 있었다? 네, 그게 저자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평행선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이야기의 가장 유명한 클라이맥스가 나오잖아요. 도무지 결론이 안 나니까 솔로몬이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 산 아이를 둘로 나뉘어 반씩 주라 명령합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우리는 흔히 이걸 보면서 야, 모성의 본능을 자극해서 진실을 끌어내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완벽한 페이크다. 이렇게 감탄해왔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수천 년간 믿어온 그 프레임이 과연 맞느냐는 거죠. 저자의 도발적인 반문은 이겁니다. 과연 그게 심리전이었을까? 심리전이 아니었다고요? 솔로몬의 명령을 들은 두 여인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은 솔로몬이 단지 겁을 주려고 페이크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로 반토막 낼 거라고? 네, 진짜로 살아있는 아기를 칼로 내리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인 가 여인이 기겁을 하면서 산 아기를 그에게 주시고 죽이지 마옵소서 하고 친권을 포기해버린 거군요.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두 여인은 도대체 왜 한나라의 왕이 진짜로 갓난아기를 반토막 낼 거라고 믿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자는 그 답을 솔로몬의 평소 통치 스타일에서 찾습니다. 솔로몬은 평소에도 실제로 그런 잔혹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권력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짜 폭군이었기 때문에. 네,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진실 규명으로 골머리를 앓기보다는 그냥 문제의 소지 자체를 칼로 베어버려서 상황을 강제로 종결시키는 냉혹하고 폭력적인 군주였다. 이 전제가 있어야만 두 여인의 극한 공포가 납득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이 설명 진짜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솔로몬이 칼을 빼든 게 지혜가 아니라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끝까지 몰라서 짜증이 났거나 아니면 공포 정치를 위해 무력을 사용한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죽어버리면 다툴 이유도 사라지니까요. 아, 둘 다 시끄러우니까 원인을 없애버려. 이런 폭력적인 발상이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자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 즉 내레이터의 수상한 개입도 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내레이터가 개입을 하나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건조하게 서술하다가 26절에서 진짜 어머니가 애원하는 장면에 이르러서 갑자기 그녀를 향해 산 아들의 어머니라는 주관적 명칭을 들이밉니다. 갑자기 정답을 알려주네요. 마치 솔로몬의 그 어처구니 없는 칼부림 판결이 결과적으로는 정당했다는 걸 서둘러 포장하려는 것처럼요. 수습을 하는 거군요. 결과가 좋았으니 왕의 방식도 옳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결론부에서 화자는 온 이스라엘이 왕의 판결함을 듣고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이더라 라고 선언합니다. 네, 지혜를 두려워했다고요? 하지만 방금 면밀히 복기해본 상황들을 대입해보면 백성들이 그날 진정 두려워했던 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아니면요. 엑스퍼트 수사나 증거 확보도 없이 기분이 수틀리면 사람 목숨을 함부로 반토막 낼 수 있는 솔로몬의 칼, 즉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폭력적 권력, 그 자체를 두려워했던 것이라고 저자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서가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을 찬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지혜롭지 못한 우매와 광기의 왕이라는 걸 은밀하게 폭로하고 있다는 파격적인 결론이네요. 훌륭한 통찰입니다. 이 재판 에피소드를 열왕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일대기 전체 맥락에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전체 흐름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끝없이 내 명령을 지키라고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계속 경고할 이유가 없겠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진짜 지혜로우면 알아서 잘할 텐데. 결국 그는 타락합니다. 무엇보다 그가 재판정에서 휘둘렀던 무자비한 칼, 그리고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백성들을 쥐어짜내는 독재적 통치는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나라가 분열되죠. 맞습니다. 그가 죽은 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치명적인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와, 소름 돋네요. 솔로몬이 아이를 반토막 내려고 들었던 그 억압의 칼이
결국 훗날 자신의 나라를 진짜로 반토막 내버리는 상징적인 복선이었을 수도 있다. 저자의 시각을 빌리자면 텍스트가 겉으로 말하는 지혜라는 포장재 안에는 정작 폭력과 공포라는 실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권력자가 우매함을 가리기 위해 얼마나 쉽게 무력을 동원하는지, 또 역사가 그걸 어떻게 지혜로 둔갑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서늘한 분석이네요. 아주 뼈아픈 분석이죠. 오늘 정말 몰입도 높은 여정이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오랫동안 완벽한 지혜의 승리라고 의심 없이 찬양했던 솔로몬의 재판. 네. 하지만 오늘 분석한 자료의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보니 진실을 가려낼 능력조차 없던 무능한 통치자가 무력과 공포로 사건을 강제로 덮어버린 광기의 현장일 수 있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 어떠셨나요? 모두가 위대한 지혜라고 떠받드는 이야기조차 팩트와 행동들을 꼼꼼히 뜯어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원본을 비판적으로 읽는 힘이 필요한 이유죠. 맞아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유명세나 요약본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힘이 왜 중요한지 오늘 깊이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두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가장 유명한 현자가 실은 포장된 폭군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미디어가 천재, 혁신가, 위대한 리더라고 칭송하는 인물들 중에도 어쩌면? 네, 실제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그저 자본과 권력, 두려움이라는 칼을 휘둘러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진짜 솔로몬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무비판적으로 믿고 있는 오늘날의 솔로몬은 누구인지 한번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네요. 네, 좋은 화두입니다.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멈추지 않겠습니다. 심층탐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